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 조사의 2회 1주차 1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조사의 2회는요,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첫 장은 과학적 방법과 조사 연구 1주차 수업이 되겠죠. 그래서 1주차의 과학적 방법과 조사 연구에 있어서는 5가지, 탐구와 과학적 방법, 과학적 연구의 특성, 그 다음에 과학적 연구의 논리 체계, 그 다음에 사회복지 조사의 윤리성, 그 다음에 윤리성 제고 방안, 이렇게 5가지 주제가 있고요. 2주차로 넘어가면 사회과학의 특성과 접근 방법, 그래서 사회과학의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과학과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증거 기반 실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학습이 진행됩니다. 3주차에서는요, 사회복지 조사의 기본 이해, 그래서 기본적인 조사의 유형, 그 다음에 조사 연구의 과정, 그 다음에 분석 단위, 이렇게 이제 세 섹션에 대해서 학습이 되고요. 4주차로 넘어가면 연구 주제의 선정과 조사 연구, 본격적인 연구 주제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연구 주제의 선정, 그 다음에 연구 문제, 그 다음에 가설, 변수, 이렇게 4가지 섹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주차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5주차로 넘어가면 이제 측정과 척도, 그래서 측정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개념화와 조작화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측정 수준, 그래서 명목 수준, 서열 수준, 등간 수준, 비율 수준, 이런 것들에 대한 측정 수준, 그 다음에 척도, 리커트 척도, 거트만 척도, 의미분화 척도, 서스턴 척도, 이런 척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6주차가 되면 이제 측정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그래서 신뢰도가 무엇인지, 타당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뢰도와 타당도는 어떤 관계인지, 그 다음에 측정 오차에 대해서 학습이 진행되겠습니다. 7주차에는 이제 인과관계 추론과 연구 설계, 그래서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인과관계의 조건, 그 다음에 실험 설계의 특징, 실험 설계의 타당도, 실험 설계의 타당도 향상 방안, 그 다음에 실험 설계의 유형까지, 이렇게 7주차 수업이 진행되고요. 8주차에서는 단일 사례 설계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단일 설계가 무엇인지, 단일 설계 과정, 단일 설계 유형, 그 다음에 개입 평가 방법, 이렇게 이제 8주차가 진행이 되고요. 9주차에서는 표본 추출, 표본 추출이 무엇인지, 연구 대상의 범위에 의한 조사 유형이라든지, 표본 추출과 관련된 용어, 추출 방법, 표본 크기와 영향, 그다음에 표집 오차 등등, 이런 내용이 9주차 진행이 되고요. 10주차로 넘어가면 이제 자료 수집 방법, 그래서 설문조사, 설문조사의 방법, 전화, 우편, 면접, 이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설문지 작성의 일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학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1주차에 가서는 비관여적 자료 수집과 관찰법, 그래서 비관여적 자료 수집의 개념이 무엇인지, 비관여적 자료 수집의 유형, 그 다음에 관찰법,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배우고요. 12주차 가서는 평가조사와 욕구조사, 평가조사의 개념, 욕구조사의 개념, 유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13주차 가서는 질적 연구의 전통, 그래서 질적 연구가 무엇인지, 질적 연구의 유형들, 근거 이론, 문화기술지, 현상학, 질적 연구 사례, 네거티브, 5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질적 연구 자료 수집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질적 연구의 타당도 향상 방안과 혼합 방법론, 이렇게 해서 13주차 수업이 진행되고요. 14주차에는 이제 통계, 14주차 이 통계는 좀 양이 많아서 15주까지 이어지는데, 14장은 그러니까 기술 통계와 추리 통계, 집중 견해과 변산도를 배우고, 마지막 15주에는 정기분포, 가설 검증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면 이제 15주차에서 모든 수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주차 첫 시간이니까 제일 먼저 1장 과학적 방법과 조사 연구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의 학습 목표는
과학의 목적을 이해하고 일상적인 지식 습득 과정의 오류를 이해하고 과학적 연구의 특징을 이해한 다음에 과학적 연구의 논리체계인 연역법과 기납법 특징을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들을 이해하도록 하는 게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그렇다면 과학의 목적이 뭐냐?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뭐 과학 그럼 사이언스 말 그대로 인간이 자기 주변 환경을 지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이다. 이게 기본적인 과학의 정의인데 결국은 과학이라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수단이죠. 그러니까 이제 학문하고 다른 거죠. 뭐 학문이라는 것은 과학, 예술, 형이상학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예술이나 형이상학 분야는 뭐 그렇지 않다. 근데 과학은 인간의 일반적인 능력으로 관찰을 통해서 해결 가능한 문제를 다루게 되겠죠. 근데 예술과 형이상학은 종교나 철학, 점성술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의 궁극적인 진리를 탐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서 말하는 형이상학은 존재론을 의미합니다. 존재론. 자, 그래서 이제 이 과학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현상을 설명하는 지식 제공이다. 두 번째, 현상에 대한 규칙의 일반화다. 세 번째, 변수들 간의 관계 기술 및 설명이다. 네 번째, 이론을 바탕으로 한 현상 예측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 과학의 목적에 대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거죠. 도대체 과학이란 무엇이냐 이거죠. 잠깐 설명했지만 과학은요 어떤 존재하거나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이 왜 그렇게 존재하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게 과학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과학은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요, 또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수단이요, 인간이 자기 주변 환경을 지배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과학은 대여섯 가지로 많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을 바탕으로 우리는 사회복지조사론을 배우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회복지조사론의 목표가 뭐냐 물어본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학의 이해에 필요한 기초적 사회과학적 연구를 함량하고 두 번째, 증거 기반의 실천 역량을 가진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사회복지조사론의 기본적인 두 가지 목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의 목적에 대해서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면 과학의 목적은 결국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이론을 제시하고 증명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론이 나왔습니다. 그죠? 많이 주변에서 이런 얘기 들어봤지만 우리가 사회복지 조사에서 말하는 이때 말하는 이론은 뭐냐면 어떤 사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논리나 틀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변수 간의 관계를 기술하거나 설명하는 지식체계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명은 뭐냐? 설명은 어떤 현상의 인과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법칙을 제공하는 겁니다. 결국은 사회복지조사의 목적은 인과관계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설명이 필요하고 그러한 설명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론이 필요하고 설명과 이론이 포함된 것이 바로 과학의 목적이 되겠죠. 왜냐하면 설명해야 되고 사회현상을 이해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론을 제시하고 증명을 하는 것이 과학이기 때문이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학문은 과학, 예술, 형이상 이런 것이 있는데 과학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지만 예술은 과학 방법 사용하지 않고 형이상학도 존재론 같은 거는 철학에서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과학은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지만 예술이나 형이상학은 종교, 철학, 점성술 이런 것들로 인간의 진리를 탐구한다. 이렇게 과학의 이제 학문과 차이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과학의 목적은 현상을 설명하는 지식 제공이다. 자, 이 말이 무엇일까요?
현상을 설명하는 지식 제공. 과학은 그러니까 어떤 존재하거나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현상이 왜 그렇게 존재하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지식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현상의 인과관계에 대해 일반적인 법칙을 제공한 것을 설명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현상을 설명하는 지식 제공.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설명. 두 번째, 현상에 대한 규칙의 일반화. 이건 뭐냐면 과학은 말 그대로 자연현상과 사현상에 존재하는 논리적인 유형, 즉 발견된 규칙성을 이론과 법칙으로 일반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변수 간의 관계, 기술 및 설명. 자, 이 말은 뭐냐면 과학에는 연구 대상이 되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죠. 그러한 변수들 간의 관계를 기술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론이라고 말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을 제시하고 증명하는 것이 바로 과학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독립변수인 부모, 자녀 관계, 친구 관계, 교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은 종속변수인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과 어떤 관련인지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과학의 목적이다. 자, 그래서 이 자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친구 관계, 교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은 결국은 청소년의 학교 생활에 적용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게 종속변과 결과가 되겠죠.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과학의 목적이다. 그래서 기술하고 설명한다. 변수들 간에. 네 번째, 이론을 바탕으로 현상을 예측한다. 예측을 해야 뭔가 준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학의 목적은 현상에 대한 지식 제공을 통해서 그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의 결과가 나타날 것을 예측하여 그것을 통제한다면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과학의 목적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식 습득의 방법. 자, 그렇다면 지식 습득은 어떻게 하는 거냐? 결국 네 가지가 우리 교재에서는 크게 전통 혹은 관습에 의한 방법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권위에 의한 방법, 세 번째가 직관에 의한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결국 과학이라는 것은 지식을 습득하려는 인간의 활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지식 습득의 방법으로 과학적 방법과 비과학적 방법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와 관련해서 과학적인 방법인 사회복지 조사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평가나 그 다음에 새로운 프로그램의 만족도 평가, 서비스의 질향상을 위한 실천 기술 개발이나 실천 방법 효과성 등등 이런 것들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전통 그리고 관습에 의한 방법. 이건 뭐냐면 이미 사회적으로 형성된 전통, 관습을 비판 없이 수용하는 것. 이게 이제 지식 습득의 첫 번째 방법인데, 자, 전통이 무엇이겠습니까? 전통은 과거로부터 내려온 것을 비판화하고 객관화해가지고 현재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게 이제 기본적인 전통의 개념인데, 그러한 전통이나 관습에 의한 방법은 결국 이미 사회적으로 형성된 전통 그리고 관습을 비판 없이 수용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권위에 의한 방법. 자, 이 권위에 의한 방법은 무슨 말이냐면은 말 그대로 자기 주장의 타당성 및 설득력을 높이기 위하여 뛰어난 어떤 실력을 가진 전문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인용한다거나, 믿을 만한 정보 출처를 이용한다거나, 신뢰도가 높은 국가기관에 통해서 지식을 얻는단다. 이런 방법들이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직관에 의한 방법.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직관이 뭐겠습니까? 동양 말고 서양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인데, 이성적 추리 없이 오랜 시간 관찰된 사물이나 사태를 곧바로 아는 능력, 그런 감각 능력이 바로 직관, 눈을 한 번에 확 보이는 겁니다. 눈에 확 띄는 겁니다. 따라서 직관에 의한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어떤 비판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명제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지구가 평평하다. 뭐 이것도 명제도 거짓으로 좀 밝혀졌죠. 지구는 둥글둥글하죠. 이러한 직관은 어떤 개인적인 정신 능력이나 판단에 기초하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는 어떤 그러한 생각이 바로 과학적 사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게 이제 세 번째, 일상적인 지식 습득 과정의 오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첫 장, 탐구와 과학적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첫 번째 과학의 목적에 대해서 학습했고 두 번째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 세 번째는 일상적인 지식 습득 과정의 오류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지식 습득 과정의 오류에는 부정확한 관찰이 있겠고 과도한 일반화가 있겠고 선별적 관찰, 이 세 가지가 바로 지식 습득 과정의 오류인데 첫 번째로 부정확한 관찰,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감각기관의 한계로 인식 대상을 그대로 관찰할 수 있다. 자, 인식 대상에 대한 정확한 관찰은 결국 지식 습득을 위한 과학적 방법의 출발인데 이런 인간의 감각기관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인식 대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미리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제 만났던 사람의 옷 색깔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인간의 관찰은 대부분 비의도적이고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정확하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과도한 일반화. 이건 뭐냐면 성급한 일반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소수의 사례를 가지고 일반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질 때 오류. 사례가 더 많아야 되는데 너무 작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도한 일반화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일반화라는 것은 어떤 특정 대상의 연구 결과를 그것과 유사한 대상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 일반화인데 이것이 이제 만약에 지나치게 될 경우에 과도한 일반화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별적 관찰. 선별적 관찰은 말 그대로 일반적의 반대, 보편적의 반대, 선별적인 거죠. 자신의 선입관이나 가치에 부합하는 사례가 다른 사례보다 두드러지게 관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별적 관찰이란 뭐냐면 정확하게 연구자가 어떤 자신의 선입관과 일치하는 연구단의 특성에만 바로 관심을 두고 관찰할 때 문제가 된다는 건데 과도한 일반화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사는 친절하다 이런 선입관이 있는 사람들이 불친절한 사회복지사를 만난다면 그 사건을 무시하거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과학적 연구는 연구 설계를 통해서 과학 관찰 대상의 속성이나 유형을 명확하게 선별하여서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후 가설 설정. 이제 사전에 하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 가설을 했다. 이 말이 사후 가설 설정이죠. 그러니까 사후 가설 설정이 결국 무엇이냐면 연구자가 가설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험적 관찰을 시행한 결과를 가지고 그 근거를 가설을 설정해서 연구의 결론에 도달한다. 뭐 이러한 사후 가설 설정이 참된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많은 관찰을 통해서 이와 유사한 관찰이 좀 발견되고 증명돼야 되겠죠. 그런데 과학적 연구는 어떤 사실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그것이 타당한지 경험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후가설 설정이 어떤 오류로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논리적 추론. 자, 이 말은 뭐냐면 도박분의 오류로 논리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추론. 이런 말인데 쉽게 얘기한다면 참된 지식은 어떤 경험적 관찰과 논리적 추론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충분한 관찰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논리적 추론이 잘못되었다면 그 결과는 믿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논리적 추론은 결국 논리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추론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도박사의 오류라고도 합니다. 도박사의 오류. 도박판에서 계속 잃기만 하던 어떤 사람이 다음 판에서는 꼭 딸 것 같은 생각으로 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거죠. 자, 뭐 예를 들자면
나눔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은 814만 분의 1이지만 복권을 계속해서 구매한 사람은 매번 그 확률이 같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적 연구는 연역법과 균합법의 논리체계를 사용하여 어떤 논리적 근거가 명확한 추론을 시행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식습득 과정 오류의 6번째는 자기 중심적 현상의 이해. 그러니까 내 눈높이. 그러니까 연구자가 사물이나 현상을 편의상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한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같은 현상도 결국 연구자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 연구의 추론이나 이런 과정에서 연구자의 자아와 어떤 선입관 때문에 적절한 인식활동이 죄된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좋은 학점을 받지 못한 학생은 자신의 능력이나 시험 준비 부족으로 시험 준비 부족보다는 어떤 교수의 불공정한 기준, 어려운 문제의 원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바로 탐구에 성급한 종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그 과정을 종결한다는 거죠. 자, 이 탐구에 성급한 종결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지식 습득 과정에서 연구자가 그 사실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결을 한다. 예를 들자면 연구자가 충분한 과학적 자료 수집과 비판적 논증 과정 없이 그냥 연구기관에 수집된 자료만을 근거로 결론을 낸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신비화, 말 그대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초자연적 현상으로 간주하거나 신비한 원인으로 돌린다는 거죠. 사람은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이해하려고 종종 신비적인 방법에 의존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런 신비화가 이제 지식 과정의 오류가 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꾸며낸 정보. 이건 뭔 말이냐면 자신의 상식에 맞춰서 꾸며낸 정보를 가지고 연구 결과를 조작, 왜곡하는 건데, 어떤 사실은 결국 자신의 일반화된 지식과는 너무 어긋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사람은 자신의 편견, 그리고 일반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이유를 조작하고 왜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과학적 연구는 객관적인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도 모두 보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장 1절에 대한 어떤 과학적 방법, 탐구하고 과학적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두 번째는 과학적 연구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학적 연구의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우리 교재에는 8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연구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논리성이요. 두 번째는 인과성이요. 세 번째는 일반성이요. 네 번째는 간결성이요. 다섯 번째는 구체성이요. 여섯 번째는 경험적 검증 가능성이요. 일곱 번째는 상호 주관성이요. 여덟 번째는 수정 가능성입니다. 이렇게 이제 8가지가 바로 과학적 연구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 용어 자체가 다 과학적이기 때문에 조금 딱딱합니다. 자, 논리성. 논리성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과학은 인간의 논리적 사고에 기초한 합리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 논리적이라는 것 개념이 중요하죠. 그게 논리성인데 이 논리적이란 말은 뭐냐면 두 개의 배타적인 상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없다. 그래서 말이나 현상이 서로 이치에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어떤 현상의 원인과 결과가 있을 때 결과가 원인보다 시간상으로 앞설 수 없다. 예를 들자면 동전을 던졌습니다.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나올 수 없다. 그리고 불을 피우지 않았는데 연기가 먼저 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논리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과성. 인과성은 과학적 연구에서 인과성을 굉장히 많이 추구하는데 원인 결과죠. 그러니까 모든 현상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부터 출발하는 게 인과성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과성이라는 것은 그 원인은 결국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과학적 연구는 어떤 하나의 요인으로만 어떤 특정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확률 결정은 이럴 것이다. 이럴 정도 확률이 될 것이다. 그래서 확률적 결정론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원인으로 나타날 결과의 가능성을 확률로 표현하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어떤 학생이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80%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성. 일반성은 뭐냐면 말 그대로 generalization.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 얻은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보편적인 원리를 추구할 수 있다. 어떤 하나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이 A가 맞으면 B에도 적용할 수 있다. 보편 누구나 넓게 폭넓게.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특정 개인인 홍길동이 죽는다는 어떤 이례적인 개별 현상을 설명하기보다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일반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게 일반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결성. 네 번째입니다. 간결성. 간결성은 말 그대로 과학적 연구는 당연히 간결성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적 연구는 어떤 현상을 이해할 때 여러 개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설명할 수 있는 그 설명 변수로 어떤 최대한의 설명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간결성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7개의 변수로 90% 정도로 설명하지만 3개 변수를 가지고 70% 정도로 설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연구 모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구체성이 되겠습니다. 구체성은 말 그대로 구체적이라는 건데, 이 구체적이라는 말은 과학적 연구에서 특징에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뭐냐면 과학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개념들은 하나 이상의 어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의 조작화를 통해서 더욱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구체성을 띄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구체성이. 그 다음으로 이제 6번째로 경험적 검증 가능성. 말이 길죠. 경험적 검증 가능성. 자, 이 과학적 연구는 당연하게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과학으로 인정을 받죠. 그래서 과학적 연구에서 이 형성된 이 지식이라는 것은 그 연구 과정이 명확해야 됩니다. 이 명확하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연구자가 같은 방법을 사용해도 통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가 제시한 이론이 현실 세계에서 어떤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검증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경험적 검증 가능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험적이라는 특성은 뭐냐면 측정이 가능하고 관찰할 수 있고 또 어떤 측정과 관찰을 통해서 현상으로서 어떤 밝힐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경험적 검증 가능성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주장을 반증함으로써 본래의 주장을 확고하게 입증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상호주관성. 이 과학적 특성의 7번째 상호주관성. 상호주관성이라는 말의 개념이 뭐냐면 어떤 자신에게 주관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주관이 있기 때문에 서로 공통적인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바로 상호 주관성이 되겠습니다. 또 쉽게 얘기한다면 연구자들이 서로 다른 동기로 조사하더라도 같은 연구 과정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면 결국 연구 결과는 동일해야 한다. 이게 바로 상호 주관성이 되겠습니다. 상호 배태성이 되면 안 되죠. 상호 주관성. 예를 들어서 선거에서 여러 정당은 연구 결과가 자기 당에 유리하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를 하더라도 연구 설계와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이라면 결과는 결국 동일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수정 가능성. 과학의 특성은 이 수정 가능성이 있는데 이 과학적 연구는 결국 수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수정이 가능하면 안 됩니다. 불가능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 연구에서 추구하는 지식은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수정 가능한 잠정적인 이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이 되겠지만 실제로 검증 과정에서 그 현상을 설명하는 편수들이나 뭐 그들의 측정값들이 만약에 변한다면 기존의 이론이 맞지 않을 때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과학적 연구란 현재 상황에 맞게 수정될 수 있는 과학은 굉장히 효용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효용성의 변화가 따라서 수정이 가능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정 가능성은 결국 과학적 연구에서 추구하는 지식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수정 가능한 잠재적인 이론이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일장 과학적 방법의 조사 연구에 있어서 첫 번째 탐구와 과학적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 과학적 연구의 특성 8가지 논리성, 인과성, 일반성, 간결성, 구체성, 경험 검증 가능성, 상호 주관성, 수정 가능성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1주차 1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